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인도 지역에서 어떻게 이제 문명이 등장하게 되었었는가, 그리고 또 중국 지역에서 어떻게 문명이 등장하게 되었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는 26페이지 그리고 프린트는 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먼저 인도 문명에 대해서 본다고 한다면 등장은 기원전 BC 2500년 전쯤에 인더스강 유역에서 이제 등장했다고 합니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유적이 실제로 발견됐었는데요.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프린트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를 봐도 되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 대충 인도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당시에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의 이름이 바로 인더스강, 그 다음에 이쪽에 흘러가는 강의 이름이 바로 겐지스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의 유적이 실제로 발견이 됐었어요. 실제로 이 내용을 발굴해보면은 굉장히 생각보다도 뛰어난 건축 기술들이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다고 한다면 여기 보이다시피 각종의 그 도로망들이 이 도시 유적 안에서 되게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시대인데 강물 쪽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그 오수 같은 것을 버린다고 한다면 그 오수가 자동적으로 이 비탈로 인해 가지고서 강물 쪽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하수 시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그 집들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흙을 구워 가지고서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로서 집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벽돌집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되게 독특하게도 이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커다란 대형 목욕탕 같은 것이 발견되기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그리스와 같은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여기에서는 이곳이 비록 목욕탕이라고 하지만 진짜 목욕만을 했었던 곳이라고 한다기보다는 바로 이곳이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 집회의 장소 같은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연설하고 했었던 그런 장소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것들 중에서는 당연히 이게 문명이다 보니까 청동기가 발견된 측면에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고 보여지고, 거기다 플러스 지금까지도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이 지역만의 독특한 그림 문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6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은 하라파에서 출토된 도장이라고 보이죠? 자세하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과서 26페이지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형태의 그림 문자들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도 제대로 해석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그림 문자 같은 것이 발견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똑똑하게도 이제 그 음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실제로 이 음력이 사용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농사의 편해서인데, 농사에서 편하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날짜를 세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즉 거의 한 달 주기로 해가지고서 달이 지구를 공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달의 모양새가 바뀌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날짜 세기가 훨씬 더 쉬웠던 거예요. 모양이 전혀 바뀌지 않는 태양보다는 당장은 짧은 기간을 세우는 데는 훨씬 더 이제 그 달의 모양 변화를 통해서 날짜 세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실제로 그 날짜에 따라 가지고서 농업의 일정 같은 걸 정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었었으니까, 바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바로 쉽게 날짜를 셀 수 있는 바로 이러한 태음력이 발달했었다고 하는 건 측면이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독특하게도 사실 선생님이 설명하진 않았는데 모헨조다로 유적, 하라파 유적이 이 정도 이렇게 있었었는데, 실제로 이 물길을 따라서 이쪽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쪽 근처에 바로 아라비아 반도가 나와요. 아라비아 반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근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렇게 가깝다고 한다면 충분히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교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는 바로 그렇게 교류를 했었던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실상 생각보다도 굉장히 고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왜 없어졌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발전했었었는데 뒤에 물론 이제 이렇게 아리아인의 침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 아리아인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융성하게 발전하는 그런 하나의 문명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이 하라파, 모헨조다로 문명을 이끌었었던 사람들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변 환경이 갑자기 되게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자초한 것이죠. 즉, 여러분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잖아요. 여기 보이는 이 벽돌집, 이 벽돌집은 당연히 벽돌을 구워가지고서 만든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벽돌을 구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땔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이 땔감을 지금은 석탄을 사용했었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석탄을 사용할 줄은 몰랐어요. 때문에 이들이 주로 사용했던 것은 바로 근처에 있는 나무 같은 것을 베가지고서 그걸로서 땔감을 삼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나무 같은 것이 제대로 남아있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자, 거기에다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하수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일부가 지금 현재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수가 막 역류하는 사태가 막 벌어지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이 하라파, 모헨조다로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자신들이 자초했었던 그런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데,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하늘에만 맡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제대로 개척하기도 전에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아리아인의 침입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하라파 모헨조다로 문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드라비다인이라고 불렸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대요. 그런데 이제 피부 색깔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좀 검은 색깔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중앙아시아 지역 근처에 있었던 피부가 좀 더 하얀 색깔에 해당됐었던 아리아인들이 이들이 갖고 있었던 청동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바로 이제 그 철기를 가지고서 이 지역을 산발적으로 침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기원전 1500년경 이들은 인더스강 유역에 진출을 해가지고서 이 지역을 사실상 장악을 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 지역을 장악을 하긴 했었지만 이 지역에서 나오는 산물만 가지고서는 만족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냐? 바로 여기 있는 이 인도 문명이 이때 당시에 인도의 그 인더스 문명 자체가 굉장히 쇠락한 상태에서 이 아리아인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 아리아인들의 그런 마음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아리아인들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근데 진출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자연 환경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야, 이런 것들을 바로 하늘에 계신 신께서 이것을 직접 만드신 거 아니시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바로 그들의 그런 찬양하는 그런 마음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교리 같은 것을 일종의 책으로서 집결을 시킵니다. 그것을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바로 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베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나름대로 이제 그 자신들만의 종교를 만들죠. 이 종교의 이름 바로 뭐냐면 브라만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브라만교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브라만교 안에는 독특하게도 카스트제라고 하는 그런 신분 제도를 인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는 여러분들 교과서 26페이지에 바로 이 카스트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것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인도의 신분제는 바로 크게 4개로 갈라집니다.
크게 4개로 갈라져요. 그리고 가장 상위에 해당되는 그런 계층은 되게 독특하게도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왕이라든가 정복자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상위인데 이 지역의 경우에는 승려가 가장 높은 계급을 차지합니다. 이 승려 계급을 일컬어서 우리는 브라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정복과 통치를 담당했었던, 정치와 군사를 담당했었던 그런 계층은 크샤트리아라고 불리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이제 뭐가 있었었느냐? 바로 이제 일반적인 상인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혹은 농민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바이샤 계층이라고 얘기하죠. 상인, 농민 이런 사람들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최하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바로 누구냐면 수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드라 계층의 경우에는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정복을 했을 때에 바로 이 아리아인들에게 항복했었던 그런 이제 그 원주민들을 이 아리아인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노예와 같이 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수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정복을 당했었던 그런 원주민들을 지금 당장은 이들이 자신들의 힘 때문에 바로 이 아리아인들에게 고개를 숙였었지만 나중에 힘을 키우게 된다고 한다면 아리아인들의 세상을 다 뒤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 아리아인들의 경우에는 되게 이제 뭐라고 할까 머리를 좀 쓴 거죠. 바로 아예 종교로서 이 원주민 계층은 수드라 계층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그 지배를 받아야 되는 존재를 아예 규정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서 아리아인은 상급 카스트 계급을 차지하고 바로 원주민의 경우에는 하급에 해당하는 카스트 계급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정복민과 원주민의 그런 차이가 역사 속에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측면 여러분은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장에서는 이제 철제, 무기와 농기구를 사용했다는 점 이런 거 같이 또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먼저 프린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문명과 그 다음에 중국 문명에서 1번 인도 문명. 자, 등장에서는 기원전 2500년경 밑줄 칩니다. 인더스강 유역에서 도시 문명 성립 밑줄 쫙 치고 대표적인 유적이 이건 기억해 주세요. 바로 모헨조다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라고요? 바로 하라파라고 하는 유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고요. 자, 그래서 하라파 모헨조다로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특징에서는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들은 바로 대표적으로 계획도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도로망과 하수시설, 벽돌집, 대형 목욕탕 등을 이루는 공공시설 같은 것을 실제로 되게 많이 건설했고요. 그 흔적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그래서 도로망, 동그라미 2번, 하수시설, 동그라미 3번, 벽돌집, 동그라미 4번, 대형 목욕탕 등 공공시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청동기, 동그라미 6번은 그림문자, 동그라미 7번은 태음역, 동그라미 8번은 바닷길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도 교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은 누구한테 망했다고 했었죠? 스스로 멸망한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그 결정타를 날렸던 것은 바로 아리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거 왜 아리아인이 아니고요. 아리아인입니다. 자, 이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의 별표 하나. 이 아리아인의 인도 전착에서는 자, 중앙아시아에서 유목을 하던 아리아인. 자, 밑줄 쳐주고요. 자, 기원전 1500년서부터 밑줄 칩니다. 인더스강 유역으로 진출. 몇백 년 전서부터 진출했다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리아인이 중간에 인더스 유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만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그러다가 그 다음 순서로는 기원전 1000년 전쯤에는 아예 원주민을 정복하면서 겐지스강 유역까지 이쪽 지역까지도 장악을 하게 되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이 카스트제에 대한 설명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 별표 2개 칩니다. 성장에서는 동그라미 1번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는 점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동그라미 2번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 엄격한 신분제, 카스제를 마련했다는 점. 동그라미 3번에서는 다양한 자연신을 찬양하는 베다라고 하는 걸 제작을 하고 바로 그것을 경전으로 삼는 바로 브라만교라고 하는 것을 체계화시켰다는 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중국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는 7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는 2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중국 문명의 발생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중국 문명은 기원전 2500년 전쯤에 황허강 유역 근처에서 처음으로 발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황허강이 어디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배운다고 한다면 알아둬야 될 몇 가지 지형이 있어요. 그 지형 중에 하나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나중에 한국사를 배울 때도 우리가 좀 필요한데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지도를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백두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은 두만강, 이쪽으로 흘러가는 강은 압록강이에요. 그리고 이쪽 가운데에 여기 뾰족 튀어나온 요걸 이제 요동반도라고 얘기하는데 요쪽 근처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그런 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사를 배우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알아두는 건 좋습니다. 바로 랴오허강 혹은 요하라고 하는 강이죠. 나중에 고구려와 중국의 경계선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렇게 뽀록 튀어나왔던 이쪽 근처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바로 중국 문명이 처음으로 탄생되었다고 여겨지는 바로 황허라고 하는 강이고요. 또 하나는 그 강만큼이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강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양쯔강 혹은 창장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 문명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이는 이 황허강 유역 근처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이 근처에서는 여러 가지 토기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뭐 채색 토기라든가 그 다음에 청동기 같은 것이 발견됐었대요. 하지만 이게 진짜 어떤 왕조가 어떻게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다만 나중에 중국의 한나라 시대 때쯤에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까지 전에 내려왔었던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료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서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역사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위대한 역사책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사기라고 하는 건 책인데요. 이 사기라고 하는 책에 의거하면 바로 이제 중국의, 글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혹시 여러분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는 어딜까요? 혹시 알까요? 바로 고조선이죠.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분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단군왕검. 근데 이 단군왕검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것처럼 중국에는 단군왕검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중국의 8명의 전설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른바 삼황, 3명의 황이라고 불렸었던 그런 전설적인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오제라고 해서 5명의 또한 전설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오제 안에 이제 요임금, 순임금과 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 시대가 어느 지역의 역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나중에 순임금이 바로 우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준 다음에 우임금이 통치를 하다가 자신이 봤을 때에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었던 바로 신하에게 자기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으나 그 신하가 어딘가 도망가가지고 나오지 않게 되자 결과적으로는 우임금이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우임금의 아들에게 찾아가가지고서 그 자리를 물려주게 됐다더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기록상으론 중국 역사상 최초의 왕조로 등장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하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하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은 중국 역사서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하나라의 왕조의 궁궐이 아닌겠는가라고 생각되어지는 한쪽 면만 100보가 넘는 거대한
궁궐터가 발견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궁궐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의 왕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현재까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정식적으로 다 인정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었던 나라는 바로 어디냐?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중국의 마지막 왕조였었던 청나라 시대 때에 어떤 대표적인 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학자는 어느 날 감기를 굉장히 심하게 걸렸었대요. 그런데 바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한약방에서 옛날 용의 뼈를 팔아가지고 그 뼈를 특효약으로 파는 그런 한약방이 있었답니다. 중국 약방이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용의 뼈라고 하는 것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서 이것을 사와가지고서 이걸 진짜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용의 뼈인데 뭔가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뼈를 구우려고 했었던 하인들에게 야, 네가 지금 구우려고 하는 그 뼈를 좀 갖고 와봐 라고 해가지고서 곰탕처럼 끓여 먹으려 했었는데 그래서 이 하인이 이걸 딱 줬는데 이걸 보는 순간 이때 당시에 이 학자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왜? 알고 봤더니 실제로 커다란 뼈에 뭐가 있었냐면 아주 깨알같이 중국어는 중국어 같은데 잘 알아보기 힘든 그런 원시 형태의 글자가 빼곡히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랐었던 이때 당시에 이 학자는 바로 그 한약방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서 막 따졌죠. 너 솔직히 말해. 이것은 용의 뼈가 아니라 어디서 난 거야? 용의 뼈 절대 아니야. 어디서 난 거야? 라고 다그쳤고 결과적으로 이 한약방은 바로 여기에 굴복을 하면서 자기가 이 뼈를 갖고 왔었던 곳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학자는 바로 그 알려줬던 곳에 가가지고서 대규모의 발굴팀을 꾸려서 거기를 팠는데요. 맙소사 거기에서 바로 그런 식으로 글자가 쓰여져 있는 바로 뼈 조각들이 엄청나게 나왔던 거예요. 바로 은허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은허 지역에서 나왔던 뼈 조각의 주인이었던 나라가 바로 옛날 은이라고 불렸던 나라 혹은 상이라고 불렸던 곳이기 때문에 이걸 일컬어서 이제 우리는 상나라 혹은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상나라 혹은 은나라가 바로 이쪽 근처에 현재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자, 그리고 이 나라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재정일치의 신권 정치를 펼칩니다. 즉 제서와 정치가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통치는 신의 권력을 받아가지고서 통치한다고 하는 건 주의였었어요. 즉 실제로 뼈 조각에 쓰여져 있었던 글자를 해석을 해보면 오늘 어느 지역을 사냥을 하러 갈까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과서 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27페이지에 역사 탐구에도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질문하는 그런 글이 쓰여져 있었던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 뼈는 어디다가 적혀 있었느냐, 거북이의 그 껍질이라든가 혹은 그 짐승의 어깨뼈 있죠. 어깨뼈. 이 어깨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넓은 편에 해당됩니다. 바로 그 넓은 편에 해당되는 그런 어깨뼈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글자를 새긴 다음에 이것을 불에 굽는 거죠. 근데 불에 구울 때 너무 오랫동안 굽게 된다고 한다면 뼈가 쪼개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뼈에 쪼개진 모양새를 보고 이때 당시에 길 혹은 흉을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점을 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은나라 혹은 상나라의 왕이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왕은 일종의 재정일치이기 때문에 바로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왕 이퀄 제사장 이퀄 신을 모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일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글자가 쓰여져 있었던 그런 유물을 읽어서 우리는 갑골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상왕조의 유적에서는 순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되게 유명했었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어서 이제 주왕조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왕조는 이 상나라의
일종의 제후국가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였었대요. 대략적인 위치는 아마도 이 지역 근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은나라 혹은 상나라의 서쪽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었어요. 당시의 말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 상나라의 남쪽과 북쪽과 동쪽과 서쪽 이쪽에 전부 다가 각각의 나라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셌었던 나라가 바로 이 상나라, 주라고 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나라 맨 마지막 왕 때에 바로 폭정이 시작이 되게 돼요. 즉 달기라고 하는 그런 여성에 바로 이 상나라의 왕이 완전히 폭 빠져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심각한 폭정을 막 저지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놈의 달기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잔인한 사람이에요. 아마 포락지형이라고 하든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죄인들을 불러다 놓고서 그들을 죽이는 그런 연회 같은 걸 펼쳤는데, 그런 연회를 이제 밥 먹듯이 해요. 어떤 식으로 연회를 하느냐, 바로 커다란 구덩이를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둥글게 돌아가는 원통형의 구리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 밑에다가는 불을 엄청나게 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이 구리가 굉장히 달궈지겠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죄수들을 불러다 놓고서 그 위를 걸어가게 합니다. 걸어가게 하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이 원통을 잘 건너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이 원통을 건너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불 속에 타서 죽게 되는 그런 형벌을 주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명을 굉장히 경시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상나라의 경우에는 바로 주나라가 가장 힘이 셌다고 생각이 되었었기 때문에 당시에 주나라의 왕을 불러가지고서 그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넌 나한테 충성을 할 거니 안 할 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간을 보면서 꽤 오랫동안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놨었대요. 주나라의 왕을. 근데 주나라의 왕은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상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방구 불평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왕이 없어지니까 이 주나라의 통치는 바로 태자가 대신 좀 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이 주왕을 보고 그 다음에 상나라에게 당신들에게 복속한다는 의미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뭘 했냐면 선물을 가지고서 당시에 상나라로 왔는데, 당시에 이 상나라의 왕은 주나라 왕의 첫 번째 아들을 죽인 다음에 그 살로 젓갈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그 아버지한테 갖다 줍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버지였던 그 주나라 진짜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오늘은 특별식이다, 고깃국이야 라고 하면서 이것을 딱 줬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주나라 왕은 이것이 바로 자기 아들의 살로 만든 고깃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 알았습니다. 근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나라 왕이 먹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런 방구 하나도 그 꺼리낌 없이 그 국을 그냥 후루룩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때 당시에 상나라 왕이 갑자기 여기에서 의심이 풀린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나쁜 짓까지 많이 하고 지 아들을 살로 만든 국까지도 먹으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명령을 그렇게 잘 듣는다고 한다면 얘가 나한테 저항할 인간은 아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상나라의 왕은 이 주나라의 왕을 풀어줬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주나라 왕은 실질적으로는 자기 아들의 살을 넘기면서 그 상나라 왕에 대한 바로 엄청난 복수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복수심을 갖고서 상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일단 대규모의 군대를 키워야 되는데, 이 대규모의 군대를 키울 수 있을 만한 바로 이제 뭐라고 할까,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그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지략가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오늘도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누구를 이제 이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지략가로서 참모로서 뽑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저쪽에 어떤 한 노인장이 냇가에 앉아서 바로 물에다가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걸 보고서 주나라 왕은
신문을 숨기고 그 사람 앞에 딱 가가지고서 아이고 노인장 오늘 좀 물고기 좀 잘 좀 잡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노인장의 낚싯바늘이 좀 이상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낚싯바늘은 사실은 보통 낚싯바늘은 이렇게 꼬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의 낚싯바늘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주나라 왕은 아이고 노인장 낚시를 하려면은 바늘끝을 구부려야죠. 어떻게 저렇게 바늘끈을 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물고기 하나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노인장은 이 주나라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사실은 낚시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낚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주나라 왕이 그럼 도대체 노인장께서는 무엇을 낚고 싶은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은 이 할아버지는 바로 그 주나라 왕에게 바로 당신을 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가지고서 여기에 깜짝 놀랐던 주나라 왕은 이 사람과 이 할아버지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고 많은 얘기를 나눈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엄청나게 바로 뛰어난 지략가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지략가였었던 사람을 앞장 세워서 그 사람이 이제 그 태공망이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이죠. 보통 강태공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때 당시에 앞장 세워가지고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때 당시에 그 상나라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상나라를 침공하게 되자 상나라는 바로 자신들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주나라 군대와 싸움을 벌이려고 했었으나 군대 숫자는 상나라가 더 많은데 오히려 이 주나라가 승리를 했답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 이때 당시에 상나라는 더 이상 전쟁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어 가지고서 스스로 이 상나라의 왕은 자기 궁궐에다 불을 지르고 그 속에 가서 뛰어들어서 자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주나라의 왕은 바로 그 시신이 있는 근처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바로 주나라 왕의 시신에다가 화살을 3번 쏩니다. 바로 천하를 대신해서 당신을 징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 주나라가 나머지 상나라의 영역까지 전부 다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른바 이것을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은나라와 주나라 사이에서의 그 혁명이다라고 해서 은주혁명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다른 나라들도 주나라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만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의 경우에는 바로 상나라의 왕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은 바로 상나라 왕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므로 이것을 함부로 어겨서는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상나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 하늘은 누군가에게 바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다. 그것이 바로 천명이다. 하지만 이 천명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 하늘이 바로 천명을 내리는 것이다. 옛날에는 상나라 왕조가 덕이 있었지만 하지만은 이 상나라의 마지막 왕 때 가가지고서 바로 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천명을 잃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바로 천명은 상나라의 왕에서부터 주나라의 왕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때문에 주나라 왕이 천명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덕이 상나라 왕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므로 이때 당시에 상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나라 왕은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을 다스릴 때 함부로 다스려야 될까요? 아니면 덕으로서 다스려야 될까요? 당연히 덕으로서 다스려야겠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주왕조는 천명은 바로 주나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상과 또 한 가지 덕으로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사상을 이때 당시에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즉 천명 사상과 덕치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서 적겠습니다. 1번 발생에서는 동그라미 1번 기원전 2500년경 자 황허강 유역에서 발생. 동그라미 2번 채색토기. 동그라미 3번 청동기 사용.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기원전 2000년쯤에 하왕조가 세워졌다고 함. 중국 역사책에서 그랬었는데 이 중국 역사책 이름이 바로 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상왕조 별표 하나. 기원전 1600년경 동그라미 1번 제정
일치, 어의입니다. 어의, 재정, 일치의 신권 정치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주요 일들은 점을 쳐서 정하고 동그라미 2번 갑골문을 사용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순장이 이루어졌었죠. 자, 그 다음에 주왕조의 등장에서는 별표한개반 등장은 기원전 1100년경 상을 멸망시키고 동그라미 1번 상을 멸망시키고 등장 동그라미 2번 바로 천명사상 동그라미 3번 덕치주의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때 당시에 상나라가 주나라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주나라의 경우에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근데 이 주나라가 실질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지역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은 교통이 멀어가지고서 쉽게 통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주나라는 어떻게 했었냐면 전국의 각 지역을 여러 군데로 나눠가지고서 바로 이번 전쟁에서 커다란 공력을 세웠던 공신들과 그 다음에 자신의 자식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각 지역의 작은 왕으로서 보내가지고서 이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연히 그 숫자가 점점 많았겠죠? 주나라 왕들은 한 대를 잇고 그 다음 대를 잇고 또 다음 대를 잇으면 첫 번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만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각 지역의 제후로서 파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후들은 각 지역에 역시 나가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줬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나라 왕실은 당연히 각 지역에 있는 제후들을 파견했잖아요. 파견했기 때문에 그 파견했던 그 제후들이 전부 다가 주나라 왕의 자식들이거나 아니면 공신은 공신인데 어떤 공신이냐? 주나라 왕실에서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딸을 시집을 보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주나라 왕실에 바로 포함시켰었던 그런 제후국들이라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주왕조는 바로 제후와 왕 사이가 혈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주로 수도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제후는 바로 각 지방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을 통치하라고 명령 내리고 그 자손들에게 이 땅을 물려주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이 땅을 줬던 주나라 왕실에게 감사하겠지만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바로 나중에 가서 그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쯤 되면 주나라를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때문에 주나라는 어떻게 썼느냐? 바로 이 각 지역에 있는 제후들에게 정기적으로 바로 국왕에게 충성을 바친다라고 하는 왕이 직접적으로 와가지고서 그 지역에 혹은 이제 사신을 보내도 상관은 없는데 바로 그 지역의 특산물 같은 것을 갖다 바치는 공납 혹은 나중에 이제 이것이 조공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바로 공납의 의무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나라 왕실이 A라고 하는 제국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서 걔를 벌 주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제국들은 주나라 왕실을 도와서 군대를 일으켜서 바로 이 A라고 하는 제국을 공격하러 가야 됩니다. 이민족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주나라 왕실이 나서서 이것을 막지만은 바로 이 제국들은 주나라 왕실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즉 주나라 왕실에 대해서 공납과 그 다음에 군사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주나라 왕의 경우에는 제후들에게 무엇을 했었느냐? 바로 첫 번째 토지를 줬으니까 제후가 됐겠죠? 먼저 토지를 하사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제후가 만약에 이웃에 있는 다른 제후라든가 혹은 이민족에게 공격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주나라 왕실이 직접 나서 가지고서 이것을 군사적으로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토지를 하사하고 군사적 보호를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물론 이제 부가적으로 뭐 주나라 왕실의 관직 같은 걸 준다든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요. 이런 식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 봉건제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봉건제의 실시 왕 동그라미 빈칸에 적겠습니다. 수도. 자,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을 직접 통치 밑줄. 자, 나머지 영토 박스. 왕족이나 공신을 각 지역의 제후로 삼아 통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이죠. 왕은 제후에게 뭘 주냐? 동그라미 1번 토지를 주고 동그라미 2번 군사적인 보호를 해줍니다. 하지만 제후 박스, 제후는 왕에게 뭘 주냐? 동그라미 1번
공납을 하고 동감 2번 군역의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왕과 제후는 기본적으로 혈연관계에 혈연, 피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관계란 뜻이겠죠. 혈연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느냐? 바로 왕실과 제후의 관계가 처음에는 되게 가까웠겠죠. 바로 제후가 내 동생이거나 혹은 내 사촌 동생 이 정도에 해당되는 건 사람들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제후가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왕도 첫 번째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하는 과정 중에서 제후하고 왕실의 친척 관계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당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286촌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86촌은 친척입니까? 남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나중에 제후들은 왕실에 대해서 소속감 같은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충성해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왕의 힘이 그만큼 셌기 때문에 제후들은 어쨌든 간에 왕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명목으로 왕의 그런 보호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놈의 왕이 뻘짓거리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겠죠. 무슨 말이냐? 주나라의 왕 중에 한 명이 당시에 좀 바보 같은 짓을 해버립니다. 즉 이때 당시에 이 주나라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포사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자기 후궁이었었는데요. 이 후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때 당시에 포사가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웃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는데 무슨 짓을 해도 웃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 너무나도 예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이 주나라의 왕은 이 포사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웃기려고 해도 웃지를 않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항상 절망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민족이 쳐들어온다는 이건 얘기를 듣고서 이때 당시에 그 고대 시대 때 최첨단 통신수단이라 볼 수 있었던 봉화 있죠. 봉화불을 올려가지고서 각 지역에 있는 제후들에게 이민족이 쳐들어왔다. 당장 주나라 왕실을 도와주러 군대를 출동시켜라 라고 해서 군대를 다 출동시켰어요. 자,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금방 왔겠지만 이런 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는데 오래 걸렸겠죠. 그래가지고서 드디어 주나라 왕실로 군대를 모아가지고서 출동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거짓 정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때 당시에 좀 짜증나긴 한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왕한테 한 번 까불면은 영지도 뺏길 수도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터덜터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어이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포서가 웃었어요.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러니까 이때부터 주나라의 왕은 어떻게 했냐면 그 모습을 한번 보려고 맨날 봉화불을 올립니다. 봉화불 올리니까 봉화불 올리는 순간 이 각 지역에 있는 제후들 막 올라갔는데 또 알고 봤더니 뻥이야 이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 알죠? 처음에는 왕이 봉화불 올렸을 때 열심히 달려갔던 제후들 나중에 가서는 이번도 뻥이겠지 하면서 안 갑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게 벌어졌느냐? 바로 나중에 가서 진짜 이민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주나라 왕은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포사도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나라의 왕이 잡히면서 주나라가 일시적으로 망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하지만 그 이민족이 중국 전역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물려간 상태에서 당시에 태자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한참 후긴 하지만 나중에 이 태자가 바로 다시 한번 주나라의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주나라의 수도는 호경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근데 이곳이 이민족의 침입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너무나도 황폐하게 되게 돼서 더 이상 여기다가 수도를 계속해서 삼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웠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나급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러양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말로 이제 낙양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바로 이쪽으로 이때 당시에 옮겨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제후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였던 건데 왕이 이민족들에게 털렸어요. 그러니 이제
눈에 베이겠습니까? 거기다가 나중에 이 제후들은 왕마저 믿을 수 없으니 내가 지금 다른 제후들이라든가 이민족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힘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이때 당시에 이들은 본격적으로 이른바 힘을 키워나가는 정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게 벌어졌냐? 심지어는 때로는 왕실보다 제후가 더 힘이 세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주나라의 바로 그 시대는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등장했던 그 시대를 이것을 우리는 춘추 전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이제 뒤에서 배우기로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쇠퇴. 봉건제의 약화에서는 왕과 제후의 빈칸이 적혔습니다. 혈연 관계. 혈연 관계가 뭐라고 지금 밑줄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제후 세력의 강화. 이거 동그라미 3번. 기원전 8세기경 융옥민족의 침입으로 천도.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바로 주의 동천. 이것을 주의 동천, 동쪽으로 수도를 천도했다라고 해서 옮겼다라고 해서 주의 동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경에서부터 나급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주나라는 쇠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